안녕 엑스. 아르한겔스크주 근처 타이가에 대해서 아는 게 있어? 아마 늪, 크랜베리, 로우노소프가 가장 먼저 떠오르겠지. 하지만 그거 말고 내가 오래된 서류들을 뒤적거리다 생각난 이야기를 해줄게. 나는 편지부터 송장까지 모든 것을 별다른 목적 없이 보관하는 이상한 습관이 있거든. 다행히 잘 정리해서 올릴 시간은 충분해. 아르한겔스크 근처 시골에 사는 이모가 보낸 오래된 편지를 다시 읽고 있었어. 지금보다 훨씬 어렸을 때부터 쭉 그곳에 갔었지. 사실 마지막으로 간 건 3년 전이었나? 이모가 다른 집으로 이사하는 걸 도와달라는 연락을 받고 간 거였는데 결국 이사를 가지 않게 되어 그냥 동네 사람들과 어울려 놀고 술을 마셨어. 나는 맛있는 정통 밀주를 마시는 대가로 다양한 시골 이야기를 기꺼이 들어주는 귀한 청취자가 되어주었지. 그중 한 명인 데드 루촉, 일명 니콜라이 루키치는 나이가 많고 술을 많이 마셨지만 정신은 맑게 기억은 또렷하게 유지했어. 데드 루촉은 전기도 의회도 심지어 교회조차 없는 이 주의 심장부에서 태어났어. 그곳은 보이덴과 하부라고 불렸는데 비슷한 마을이 수백 개는 있어서 서류에선 절대 찾아낼 수 없을 거야. 지역 서기들은 그곳의 수많은 지명과 마을 이름이 똑같은 거에 혀를 내두르곤 지역 전체를 전부 새로운 이름으로 기록했지. 예를 들어 필리보노프스코의 정착지라든가. 하지만 사람들은 마을 이름을 계속해서 원래 이름으로 불러 당국을 다시 한번 혀를 내두르게 만들었지. 데드 루축은 고향에 대해 기꺼이 이야기했어. 보이단과 하버는 강이 근처에 있는 오래된 마을이었지만 강은 이윽고 얕아져 늪으로 변해버렸고 남은 것은 벌목, 딸기와 버섯, 그리고 이탄채굴 뿐이었지. 1년에 여러 번 새 소식과 소금, 그리고 성냥 등을 실은 마차가 왔었고 그렇게 특출난 것은 없었어. 하지만 네가 보이단과 상부에 대해 물었을 때 논리적으로 생각해볼 때 하부가 있으면 상부도 있어야 하니까 루축은 내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어. 보이단과 상부는 오래전 차르 통치 시절에 무셰츠로 인해 파괴되었어. 지역 멍청이 하나가 통나무집의 틈새를 메우기 위해 이끼를 찾으러 갔다가 무셰츠를 가져왔던 거야. 루축의 말에 따르면 무셰츠는 늪에서 나는 평범한 이끼처럼 보였지만 푸른 빛을 띠고 배인 건초의 냄새가 난다고 해. 지역 주민들은 작은 무셰츠 무리를 우연히 발견하면 그것을 모아 말려 네네치인과 코미인들에게 팔았고 넓은 공터만한 무셰츠를 발견하면 약 50걸음 떨어진 곳에 표시를 했어. 알고 보니 그렇게 많이 자라는 편은 아닌 듯해 옛날에 해놓은 표식이 여전히 도움이 되었지. 그런 무셰츠 공터에 갔던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았어. 내가 들은 바에 따르면 어떤 동물이든 가축이든 사람이든 간에 그곳에 가면 무셰츠가 마비를 유발하는 포자나 가스를 방출한다고 해. 그리고 보이단과 상부의 그 남자는 자신의 집을 그 무셰츠로 덮어버렸던 거고 그 다음 해에 보이단과 상부 사람들은 무셰츠를 알아보지 못했거나 그 집을 제때 불태우지 못했다는 게 밝혀졌지. 혹은 이제와 생각해보면 불태우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게 아닐까 싶어. 마차의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보이단과 하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했고 그곳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본 것은 무셰츠로 덮인 통나무집과 깎은 건초에 짙은 냄새뿐이었지. 그곳은 불에 태워졌고 죽은 나무와 고랑으로 둘러싸여졌어. 지역 주민들은 그것을 삶의 또 다른 고난 중 하나라고 여기고 넘어갔지. 보이단과 상부로 가는 길은 까뒤집어졌고 그 이후로 그 길로는 가지 않았으며 그곳으로 소를 방목하지도 않게 되었어. 모든 건 자연스럽게 전과 같이 흘러갔어. 데드 루촉이 목격했던 그 한 사건만 제외하고 말이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3명의 지질학자가 마차를 타고 왔어. 지질학자가 아닐지도 모르지만 그들은 산업용 이탄지 개발을 위해 주변 지형을 조사하고 있었으니까
난 그냥 계속 그들을 지질학자라고 부를 거야. 마을 사람들은 루축의 아버지인 루카의 집에서 그들을 맞이했어. 다음날 지질학자들은 늪으로 갔는데 가이드를 데려가는 것을 거부했어. 그럴만도 하지. 네가 들은 바에 따르면 지역 주민들은 그다지 친절하고 살가운 사람들이 아니었다고 하니까. 지질학자들이 들은 유일한 말은 살아 돌아오고 싶다면 보이단과 상부 근처엔 가지 말라는 것이었고, 거기에 더해 그곳에 얽힌 이야기도 들었지만 그 사람들은 지역 주민들이 소비에트 연방에게서부터 무언가를 숨기려 하고 있다고 판단했고, 그들은 가방과 장비를 챙겨 잿더미 속으로 곧장 뛰어들어갔어. 지역 주민들은 더 이상 그들을 설득하지 않기로 했지.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지질학자 중 한 명이 마을 외곽에서 발견되었어. 잃어버린 돼지를 찾으러 나선 누군가가 대신 그 불쌍한 남자만 찾게 된 거야. 나뭇가지에 긁히고 푸른 이끼로 뒤덮인 채 완전히 시각을 상실한 그는 촉각만으로 늪에서 빠져나왔던 것이었어. 다른 인원을 찾기 위해 사람들이 모였고 루촉은 그들과 함께 갔어. 당시 10살이었던 그는 거의 70년이 지난 그때까지도 아버지가 등 위로 무시치를 씻어냈던 걸 기억하고 있었고, 루축의 아버지는 여자들에게 목욕물을 데우고 그 남자를 넣으라고 말했고, 등유, 말뚝, 밧줄로 무장한 남자들이 다른 탐험가들을 구출하러 갔어. 그들은 반나절을 걸어 잿더미에 도착했어. 그들이 맨 처음 눈치챈 것은 냄새였고, 그 다음으로 마른 풀로 둘러싸인 회청색 카펫 같은 물시치로 이루어진 공터를 보았어. 루축은 두 개의 솟아오른 땅 또는 반으로 부러진 나무처럼 보이는 것을 제외하고는 우울할 정도로 고요하고 매끄러운 공터를 생생하게 묘사했어. 솟아오른 땅 중 하나가 약간 흔들렸고 남자들은 밧줄로 그를 끌어당겼지. 그것은 지질학자 중 한 명인 것이 틀림없었어. 마을 사람들이 숨겼다고 생각했던 걸 찾은 게 분명해 보였지. 그 남자는 아직 살아있었어. 이끼 껍질 사이로 쉰 목소리가 새어나왔고 옷으로 자신의 신체를 골고루 단단하게 가리고 있었지. 그는 물시치에서 끌려나왔고 사람들은 그의 얼굴을 닦으려고 했어.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의 피부에서 작은 물시치의 뿌리를 뽑아내야 했지. 입에서 이끼의 층이 한꺼풀 벗겨지자 그의 목소리가 더욱 또렷해지기 시작했어. 그 사람은 무언가 말하려고 했고 루촉이 알아들은 거라곤 늪에 신이 있다, 신의 빛이 있다, 신에게 돌아가게 해줘 뿐이었어. 그러다 지질학자는 갑자기 일어나려 했고 넘어졌다가 기어가려고 시도했지만 더 움직이기 전에 사람들에 의해서 제지되었지. 나중에 그는 그 자리에서 불태워졌어. 자신의 힘으로 돌아온 남자는 살아남았지만 눈을 잃었고 루크가 다리 하나를 절단했어. 이끼가 부츠에 들어가 살을 갉아먹었기 때문이었지. 한 달 후 지질학자들을 태울 차가 도착해 그들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은 후 그곳으로 안내받았고, 한 달 후 군인들이 트럭을 타고 왔어. 군인들은 그곳에 머물렀고 지역 주민들은 트럭에 실려 지금은 플레시치크 우주기지가 있는 플레스치로 먼저 대피한 후 그 지역 남부에 재정착하게 되었고, 그 일에 대해 떠벌리고 다니지 말라는 말을 듣게 되었지. 그렇게 루촉은 이모네 마을로 가서 이목 쪽에 일자리를 구했고 은퇴해서 밀주를 만든 다음 그날 그렇게 내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게 된 거지. 그래서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루촉이 모든 것을 지어낸 걸지도 모르겠지만 나에게 있어선 좋은 이야기였지. 깊고 푸른 눈. 10월 11일 화요일. 오늘 7살 아들 제임스와 함께 할로윈 쇼핑을 하러 시내로 차를 몰고 갔다. 도시 외곽 농촌 한가운데 있는 막다른 거리에 살기 때문에 올해는 사탕을 살 필요가 없었다. 작년에 아내와 이혼하면서 제임스의 양육권 대부분과 함께 옛집을 잃어서 그곳으로 이사했다. 그래도 괜찮긴 하지만 제임스와 나는 할로윈을 좋아한다. 트레이시가 내 단 하나뿐인 아들이 나를 찾아오는 걸 허락하는
몇 안 되는 날 중 하나이다. 제임스는 1년 내내 명절부터 생일까지 모든 날에 트레이시와 함께 지내고 나는 내 생일과 할로윈 전 일주일간만 아들을 볼 수 있다. 이따금씩 법원에서 아들이 내 집에서 밤을 보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은 말이다. 솔직히 난 트레이시가 아들이 나와 함께 쇼핑하러 오는 것을 허락한 것조차 놀랍다. 아들은 화려한 녹색과 보라색의 버즈 라이트이어 의상에 매우 강한 애착을 보였다. 애들이 매대에서 가장 비싼 물건에 눈독 들이는 것은 정말 흔한 일이지만 나는 아들의 그 깊고 푸른 눈에 대고 차마 안 된다고 말할 수가 없었다. 아들은 집 장식 또한 모두 골랐다. 내가 사는 곳으론 사탕을 받으러 오는 애들이 없을 거란 건 알고 있었지만 집 외부를 꾸미는 것은 언제나 우리가 함께하는 활동 내에서도 가장 좋아하는 일 중 하나였으니까. 10월 21일 금요일. 제임스와 나는 이 동네 최고의 할로윈 장식상을 놓고 경쟁을 벌이게 될 것 같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동네에서 그 상은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 내가 제임스와 아내랑 함께 살았을 때 제임스와 나는 녀석이 3살 때부터 매년 그 트로피를 받아왔었는데, 그리고 옆집 이웃이 제대로 우리와 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 사람도 우리처럼 장식에 꽤 돈을 쓴 것 같긴 하지만 모든 것을 온라인으로 주문한 것 같다. 진부한 해피 할로윈 배너 등을 제외하고는 그 사람의 집과 잔디밭에서 발견된 장식 중 일부는 아들과 내가 갔던 할로윈 물품을 주로 팔았던 그 가게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었다. 내 눈에 가장 띄었던 것은 차고 문 끝에서 끝으로 매달린 연줄이었다. 그 연줄에는 땅에서 몇 피트 높이로 값비싸 보이는 뼈와 두개골 수십 개가 걸려 있었다. 또한 이웃은 잔디밭 가장자리를 따라 수직으로 기타 다른 뼈들을 꽂아두었는데 거의 위협적으로 보일 정도였다. 색깔이나 세부 묘사는 없었고 갖가지 뼈들이 무성하게 자란 가꾸지 않은 잔디밭에 여기저기 흩뿌려져 있을 뿐. 그래도 제임스와 내가 이긴 것 같기는 하지만. 10월 21일 토요일. 내일 제임스의 도착을 준비하며 해질녘 집안을 걷던 중 시야 가장자리 식당 창문 밖에서 무언가 빠르게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는 걸 발견했다. 왜 그 움직임을 살펴보기로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내가 왜 그렇게 성급하게 그 움직임을 고양이나 기타 다른 작은 동물로 어림짐작했는지, 그리고 그렇게 한 것을 다행으로 여겨야 할지조차 모르겠다. 약 1분 후 창문 앞으로 다시 걸어가 보니 아까와 같은 움직임이 보였지만 이번에는 시야 중앙에 있었다. 난 창문에서 떨어져 천천히 유리창 구석에서부터 밖을 내다보았다. 집 울타리 너머로 누군가의 머리 꼭대기가 엿보였고 나를 지켜보는 듯 했다. 그게 누구였든 간에 그 사람은 우리가 눈을 마주쳤다는 걸 깨닫자마자 다시 몸을 숙였고 나는 창문에서 물러났다. 이유는 모르겠다. 나는 내가 있던 곳에서 약 4~6m 왼쪽에 식당 창문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거실 창문으로 기어갔다. 나는 무릎을 꿇고 머뭇거리며 그러나 호기심에 차 커튼을 움켜쥐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커튼을 걷어올리자 내 집 뒤를 기웃거리고 있던 가면 쓴 남자가 드러났다. 이번에는 머리 전체가 보였다. 가면엔 스크림 시리즈에 사용된 가면과 비슷하게 쩍 벌어진 입이 있었다. 차이점은 가면의 턱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던 거랑 그 가면엔 이빨이 있었다는 것이었다. 아주 많은 이빨이. 입 전체를 둘러싼 다양한 모양과 크기의 이빨들이었다. 가면은 무표정이었고 색조는 다소 창백했으며 약간 회색으로 변색되어 있었다. 웃기는 미소나 위압적인 눈은 없었다. 그저 활짝 벌린 입과 완벽하게 둥글고 희번뜩한 작은 카멜레온 같은 눈 한 쌍뿐이었다. 약 10초간 관찰하고 있자니 눈 하나가 마치 바라보고 있던 곳에서부터
일정한 속도로 벌어지는 듯 보였고 매우 천천히 오른쪽으로 훑어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눈이 내가 있는 곳에 고정되는 듯 하자마자 가면은 빠르게 사라졌다. 저런 가면도 다 있네. 10월 25일 화요일. 난 이웃이 누군지 잘 모르고 그 장식들을 어디서 구하는지는 더더욱 모른다. 오늘 그의 집 문 앞에 새로운 장식품 같은 것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내장으로 가득 찬 도자기 그릇이었는데 사람들이 사탕을 주러 문을 열어주기 귀찮을 때 사탕 그릇을 놓아두듯이 전략적으로 배치되어 있었다. 그 뒤에는 마스킹 테이프로 그의 집 벽에 묶인 커다란 흰색 종이가 있었고 종이에는 하나 가져가세요 라는 거의 알아볼 수 없는 글씨가 날카로운 걸로 새겨져 있었다. 간판 전체에 피 묻은 지문이 묻어 있었고 더욱 그럴듯한 것은 피 묻은 테이프와 피 묻은 벽이었다. 벽의 거의 전체가 갈색빛이 도는 붉은색으로 얼룩져 있었다. 으스스하지. 사방에 흐르는 핏자국은 심지어 말라있기까지 했다. 그렇게 진짜같이 마르는 피를 만들어 파는 줄은 몰랐네. 이 이웃과 딱 한 번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있었는데 내가 이사왔을 무렵이었을 거다. 그가 꽤 심란해 보이길래 내가 다가가서 무슨 일이 있냐고 묻자 직장에 늦었다고 대답했었다. 이는 이상하게 느껴졌는데 왜냐하면 그때는 대략 밤 8시 30분쯤이었기 때문이었다. 어디서 일하냐고 물었더니 생물학자이고 군에서 일한다고 말했고 그 이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상했다. 그 이후로 그를 볼 때마다 그의 바지는 발목 위로 조금씩 더 높이 올라가 있었고 항상 어색하게 비틀거리며 돌아다니고 끊임없이 자신의 발에 걸려 넘어졌다. 그에 대해서 다른 이웃들과 나는 가끔 농담을 하곤 했었다. 언젠가 한 번은 관목에 물을 주던 그의 한쪽 다리가 주저앉는 것을 보았다. 마치 새의 다리처럼 반대 방향으로. 엄청나게 고통스러워 보였지만 그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걸어갔다. 이 일을 목격한 이후로 그를 다시 밖에서 본 적은 단 2번 뿐이고 그 이후로 우리는 더 이상 그를 놀리지 않았다. 그리고 지난달의 어느 오후 우편함으로 걸어가는데 그의 아이들이 우는 소리를 들었다. 정말 시끄럽게 그리고 정말 미친듯이 울부짖고 있었다. 비명소리가 들린 건 아니었고 그저 끔찍한 울음소리만이 들렸다. 하지만 나중에 울음이 멈췄고 그 끔찍한 소음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던 나는 다행이라고 생각했었다. 마지막으로 그를 본 지 몇 개월은 되어간다. 10월 26일 수요일. 이번 주 초에 제임스가 온 이후로 녀석은 코스튬을 벗을 생각을 하지 않았다. 이 꼬마 버즈는 토이스토리와 우주전사 버즈의 대사를 인용하며 집안 곳곳을 뛰어다녔고 밖에 흙구덩이에서 구르고 와가지고 내가 씻겨야 했을 때를 제외하곤 그 의상을 입은 후로 단 한 번도 갈아입지 않았다. 최근엔 그 가면 쓴 이상한 사람은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아마 우리 집 뒤쪽 동네에 어떤 장난꾸러기 아이였겠지. 그곳도 조금 더 크다 뿐이지 우리랑 같은 막다른 거리이다. 두 막다른 거리를 나누고 있는 관계 수로를 따라 흙길이 나 있는데 우리 집은 큰 길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고 수로는 우리 집 울타리와 평행하게 흐른다. 하지만 내가 아는 한 물을 건널 만한 다리는 없을 텐데 아마 그 애는 학교에서 육상이라도 하는 걸지도. 이웃이 새 데코레이션을 샀다. 왜 한 번에 하지 않고 이렇게 뜸을 들여대는진 모르겠다. 그 데코레이션은 전에 앞마당 나무에 뿌려두었던 60m 길이의 내장에 더해진 똑같이 60m 길이의 조명들이었다. 하지만 조명은 이전 장식과 잘 어울리지 못했고 밖에 나간 내가 맡을 수 있었던 거라곤 나무에 매달린 말 그대로 지글지글 구워지는 장식품들의 타는 냄새 뿐이었다. 아까 밤에 불을 꺼달라고 부탁하려고 밖에 나갔을 때 대부분의 조명은 이미 다 타버린 것 같아 보여서 그냥 다시 안으로 돌아왔었다. 다시 생각해보니
냄새는 그렇게 심하진 않았었다. 전에도 이 냄새를 여러 번 맡아봤는데 어디서 맡아봤는지 모르겠네. 10월 28일 금요일. 난 미쳐가고 있다. 단순히 글로는 내가 목격했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 오늘 나는 그 가면을 쓴 사람을 다시 한번 보았다. 그러나 이번에 내가 본 것은 가면이라고 묘사할 만한 것이 전혀 아니었다. 나는 거실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거실의 돌출창으로 내가 사는 거리 전체가 내려다 보였고 나는 블라인드를 열어둔 채였다. 나는 고개를 들어 거의 사라져가는 태양을 바라보았다. 천식 환자가 숨을 쉬려고 애쓰는 듯한 소리와 함께 신경질적인 집고양이의 소리가 들렸기 때문이었다. 이 불길한 소리를 잠시 듣고 있다 나는 소파에서 일어나 창문을 향해 태연하게 걸어간 다음 햇빛을 막기 위해 눈 위에 손을 모으고 창문에 얼굴을 댔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보았다. 그것은 작은 고양이를 쫓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타조처럼 달렸다. 그것의 전신은 얇은 털과 굵은 푸른 혈관으로 덮여 있었고 길고 뒤엉킨 역겨운 검은 털이 말라서 갈라진 썩어가는 머리에 바짝 붙어 있었다. 그것의 펄럭이는 뼈없는 턱은 행복하게 앞뒤로 움직이며 이따금씩 앙상하고 창백하며 병든 목에 옆부분을 때렸다. 좁은 어깨는 1.5m 위에 있는 것도 잡을 듯한 나뭇가지 같은 팔과 어우러져 리드미컬하게 위아래로 뛰어올랐다. 젓가락같이 얇은 손가락을 질질 끄는 거대한 손은 달리면서 땅을 간지럽혔고 쇠약하고 나무막대 같은 다리는 그 끔찍한 이미지를 완성시켰다. 나는 기름진 털을 가진 이 2.5m 크기의 무엇인가가 이 불쌍한 생물을 단순히 섭취를 위한 것 이상의 이유로 마당에서 마당으로 쫓아다니는 것을 보았다. 내가 이 불쌍한 고양이가 아니라는 사실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고양이는 길 왼쪽에 있는 울타리로 다가가고 그 뒤를 깡마른 포식자가 따랐다. 고양이가 울타리를 오르기 시작하자 그 짐승은 인도 쪽에서부터 가볍게 뛰어올라 6m쯤 되는 잔디밭을 뛰어넘은 다음 맹금류의 발톱과도 같은 그 손으로 울타리 꼭대기에 있는 그 동물을 마치 매처럼 낚아챘다. 고양이는 당연할 재간이 없었고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다. 나는 그 짐승이 먹이와 함께 그림자 속으로 사라지기 전까지 그 3초 동안 놈을 지켜보았다. 그 정도의 시간으로도 내 망막에 그것의 기괴한 형상을 새기기에는 충분했다. 10월 29일 토요일. 나는 이제 앞서 언급한 괴물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굳게 믿는다. 경찰에 신고할까 생각도 해봤지만 우리 모두 다 경찰이 괴물을 찾아 나서진 않을 거란 걸 알지 않는가. 그건 역시 경찰이 그런 터무니없는 신고에 응답하기라도 한다면의 얘기지만 말이다. 그렇다고 강도나 그런 인간적인 어떤 것으로도 신고할 수 없다는 것도 분명했다. 주된 이유론 그렇게 되면 경찰은 그 괴물이 아닌 엉뚱한 걸 찾아다니게 될 테니까. 오늘 밤 일찍 이웃들이 막다른 골목의 입구 쪽의 집에서 우리 거리 전체가 참여하는 코스튬 파티를 열었다. 나는 늦게까지 일해야 했기 때문에 가지 않았고 제임스를 친구 집에서 데려온 후 우리 둘이서 게임의 밤을 보낼 예정이었다. 내 은둔자 이웃 역시 자기 기지에 머물렀다. 밤중에 제임스는 화장실에 갔고 15분 넘게 자리를 비웠다. 돌아왔을 때 녀석은 거실 창밖을 내다봤다가 주머니를 든 키가 정말 크고 이상하게 생긴 사람이 빈 주머니를 손에 들고 파티가 열리는 집으로 차분하게 달려가는 것을 보았다고 신이 나서 나에게 알려주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집 뒷마당으로 사라진 다음 몇 초 후 가득 찬 주머니와 함께 잔디밭에서 뛰쳐나와서 코스튬을 입은 채 우리 이웃집으로 달려가고 그것은 이 과정을 여러 번 반복했는데 매번 그 전번과 다른 코스튬을 입고 있었다고 했다. 제임스는 그 여자가 마지막으로 왕복할 때 그 여자가
길 한가운데에 멈춰서 자신의 머리를 오른쪽으로 살짝 기울였고 그 여자의 오른쪽 눈이 머리 옆으로 미끄러지더니 마치 자신과 그 여자 사이에 창문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자신을 똑바로 응시했다고 말했다. 제임스는 그 여자가 자신의 머리를 180도 돌려 자신과 눈을 마주쳤고 그 여자의 거대한 입이 무언가를 탐색하는 표정에서부터 자기가 태어나서 본 것 중 가장 큰 미소로 천천히 변해갔다고 말했다. 그리고 제임스는 그 미소가 갑작스레 무너졌다고 턱이 눈에 보일 정도로 낙하해 결국 그것의 가슴을 찰싹 때렸다고 말했다. 그런 다음 그것은 이웃집 마당으로 쏜살같이 사라졌고 그리고 바로 그때 제임스는 나에게 자신이 본 것을 알려야겠다 생각했다고 했다. 난 창밖을 내다보았고 여러 형체가 파티장 안에 서 있는 걸 볼 수 있었다. 그때 그 끔찍한 괴물이 내 사랑스러운 아들에게 미소 짓는 모습을 떠올렸다. 상상만 해도 싫었다. 다음으로 그 미소가 어떤 모습일지 상상해보려고 했지만 도무지 상상이 되지 않았다. 애초에 그렇게 거대한 뼈 없는 입에 그 덜렁거리는 털 움직일 만한 근육이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았다. 카타콤이 따로 없었다. 모두 목덜미 부분으로 매달려 있었고 발은 흔들리고 고개는 아래를 보고 있었다. 나는 이웃에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는지 정말 물어보고 싶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어디서 얻는지랑 어젯밤 비가 그의 작은 장식품들 대부분에서 색을 씻어냈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도. 하지만 인정할 건 인정해야겠다. 더럽고 낡고 거미줄로 뒤덮인 그의 집과 그의 어우러진 온갖 음산한 장식은 진정한 공포영화 같은 느낌을 준다. 그날 밤 늦게 일을 마무리하며 거의 기절할 뻔했을 때 초인종이 계속해서 울려대고 결국 마지못해 일어나 현관으로 갈 때까지 이어졌다. 때는 자정이 넘어 있었다. 문을 열었다. 이웃집 사람이었다. 아니, 우리 옆집에 살고 있는 무언가가 아니라 수로 반대편 우리 집 뒤에 사는 사람이었다. 그는 불만스러워 보였다. 화가 나가지곤 무언가에 대해 나를 위협해댔지만 나는 그 이웃집 나무에 매달려 있는 해골 중 하나가 입을 크게 벌리고 나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한마디도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 해골은 주변의 다른 해골들보다 작았다. 어렴풋한 달빛이 두개골 꼭대기에 뚫린 구멍에 묶여있는 해골을 지탱하는 얇은 줄을 비쳤다. 눈이 아직 온전한 것을 보고 소름이 돋았다. 그런 다음 난 나에게 소리치고 있는 남자에게 주의를 돌렸다. 듣고 있어요? 그가 물었다. 아, 네. 도대체 무슨 짓입니까? 그 마스크 때문에 우리 와이프가 거의 심장마비 걸릴 뻔했다고요. 동네 다른 사람 아무도 모르는 그걸 눈치챈 게 나랑 우리 아들뿐만이 아닌 듯 했다. 어떻게 이 사람은 그거랑 나를 헷갈릴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지도 마세요. 당신이 댁내 울타리를 뛰어넘어 아직도 도대체 어떻게 그걸 한 건지 궁금하지만 아무튼 그리고 바로 다시 지하실로 기어들어가는 걸 봤으니까. 아, 정말 죄송합니다. 나는 즉흥적으로 말했다.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난 그가 한 말을 생각해보았다. 우리 집엔 지하실이 없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거의 소리를 지르다시피 말했다. 나는 집 안으로 달려갔다. 복도를 따라 질주했고 손님방 문이 가까워지자 몸이 격련하기 시작했다. 떨리는 손을 문 손잡이에 댄 다음 돌려서 문을 활짝 열자 내가 떠났을 때와 같이 벽을 향한 채 자고 있는 아들의 모습이 드러났다. 아들은 보통 머리 끝까지 이불을 덮고 자진 않지만 나는 너무 당황한 나머지 눈치를 채지 못했다. 나는 안심한 채 어리둥절한 손님한테 다시 달려갔고 더 이상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몰랐다. 죄송해요. 저는 그냥
그가 말을 끊었다. 아, 됐어요. 당신네 문제 하나하나 알고 싶진 않고요. 그냥 저랑 우리 가족에게서 떨어져 주세요. 알았죠? 에, 그럼요. 네가 그 해골의 머릿속에 새로우면서도 익숙한 끝도 없이 깊은 푸른 눈이 박혀있는 것을 알아차림과 동시에 그의 환한 어조에 차분한 웃음소리가 스며들었다. 그래도 인정할 건 인정해야겠네요. 댁이 그 애들용 버즈 라이트이어 의상을 입고 뛰어다니는 거 봤을 때 웃겨 죽는 줄 알았다니까요.